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1 트렌드 모니터입니다. 책의 지은이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주식회사의 최인수, 윤덕환, 최선혜, 송으뜸이고요. 책의 초판은 2020년 10월 26일 시크릿 하우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책값은 18,000원이고요. 총 308페이지입니다. 서문. 선형적으로 변화하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모든 계획이 붕괴되고 일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가 되었다. 난세다. 만약 희망과는 달리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대중 소비자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태도는 향후를 전망하게 하는 강력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2021 트렌드 모니터는 대중들의 일, 일상생활, 문화생활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리더십의 변화였다. 리더십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다.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진행한 삼국지 리더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변화가 그대로 관찰된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리더 스타일로 손권 스타일의 리더십을 꼽았다. 손권 스타일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배우려 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스타일이며 야망을 크게 펼쳐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스타일, 가끔은 신중하다 못해 우유부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안정감이 있는 리더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난세를 카리스마가 있는 신비주의적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일상적인 불확실성은 나를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소통 과정을 통해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향후를 전망하게 해주는 중요한 변수는 하나 더 있다.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일상적으로 던지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온라인 필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비판과 조언이라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에 취향 존중 사회 분위기와 정체성 찾기 과정이 더해지면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표현이 더욱 극단적 차별화를 지향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2020년 대중들의 일상적 감정은 답답하다였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의 대부분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 이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찾아나가고 얻는 과정에서 해소하거나 낮추려는 대중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2021 트렌드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대중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가에 집중해서 분석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집과 인간관계의 진화편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집에 대한 관심과 이어지는 소비 현상을 설명한다. 맞춤형 개인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생활편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의 소비 패턴과 앞으로 구독 경제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핵심적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룬다. 재택근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다 편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으키는 변화를 중심으로 향후 벌어지게 될 5가지 일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코로나 리더십, 대중이 아닌 개개인을 소중히 대하는 능력 편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기저에 있는 리더십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분석한다. 필터 버블, 과잉 신념의 사회편에서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극단화, 편견 등이 강화되는 현상의 이면에 필터 버블이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을 다룬다. 위드 코로나, 집과 인간관계의 진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초기, 정부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권고 이외에도 100년 전 미국의 역사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다. 집에 머무르던 많은 사람들은 요즘과 비슷했던 5년 전의 그때를 떠올렸다.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이다. 당시 분석에는 당분간 소비자들이 집에서 모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TV 등으로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정부가 메르스 종료를 선언한 이듬해인 2016년, 사람들은 집콕의 답답함을 욜로로 쏟아냈다. 과연 2021년 이후의 삶도 2016년의 욜로처럼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집에서 뭔가 거창한 것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전에 비해 집에서 하는 활동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유튜브 보기였고, 다음으로 TV 보기였다. 사람들은 집에서 계속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찾는 행위에는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도 포함됐다. 집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는 여가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내나 국외의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계획 자체를 접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휴가와 여가 활동을 즐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집에서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현재의 집은 어쩌다 보니 기본적인 휴식만을 담보하는 공간을 넘어 일과 일상생활, 여가생활의 플랫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잡담을 나누었던 다양한 모임을 예고도 없이 무자르듯 갑자기 탁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을 받으면 그 자유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거의 불편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사회의 대면 소통을 전제로 한 끈끈한 인간관계는 사실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의무적으로 인간관계로부터 탈출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재편하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역설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성이 2019년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일상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도 늘었고 친구를 맺는데도 소극적인데 오히려 외로움은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 아미로카르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는 나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커진다고 한다. 지금의 코로나19는 정확하게 이런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뭐뭐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 온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남들도 나와 별 차이 없는 비슷한 상황일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느끼는 지금 현재의 외로움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외로워한다는 자각이 드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덜 외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집을 일상생활뿐 아니라 일과 여가 생활의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동네의 재발견이다. 여행이나 휴가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가까운 곳을 산책하는 일상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재난 관련 문자도 지역과 동네를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기 동네와 자기 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두 번째 시사점은 2016년의 욜로와 같은 소비자들의 감정적 반등이 과연 2021년 이후에도 나타날까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재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사점은 집 공간에 대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직관적으로 집의 인테리어가 중요해졌다. 실제로도 그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슈필라움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의 방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발휘한 데에는 개인의 동선에 대한 꼼꼼한 추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개인의 슈필라움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집안, 내 공간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은 뭔가 달라졌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물리적 강제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집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에 비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요리를 하는 등의 활동이 많아졌다. 대형 TV 등의 가전 수요가 급증했고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대신 큰 TV를 찾는 소비자가 더더욱 많아졌다. 집에 머무는 물리적 시간이 증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 오롯이 집을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홈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 실제로 셀프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누적 다운로드 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홈 루덴스는 밖에서의 활동보다는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만큼 집안의 공간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거 트렌드의 변화를 읽는 눈과 함께 수요에 대한 예측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이자 활력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던 여행의 부재가 일상에서 크나큰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여행 제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휴가나 연휴를 집에서의 휴식으로 대체할 거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 이전처럼 여행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더더욱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있다. 그 대신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휴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행보다는 휴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가 아닌 어떻게 휴식을 취할 것인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여름 휴가 패턴이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홈캉스,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 등이 그 예로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매력적인 여름 휴가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동시에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라 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누군가와 직접 만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느낄 계기는 더더욱 적어지고 그만큼 고립감과 정서적 허기는 더욱 커지기만 하는 상황이다. 외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에릭 클라이넨버그의 연구 결과처럼 지금 많은 대중들은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굳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지 않은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해 모바일 메신저 이용 비중은 증가하고 음성통화와 문자 비중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누군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음성통화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화하는 사이는 친한 관계라는 공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SNS가 좋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처럼 사람들을 못 만날 때는 SNS가 관계 유지에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SNS로나마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SNS에 대한 피로도를 크게 느끼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도 그리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SNS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관계 단절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인간관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은 관계의 확대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관계의 질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가족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두터워도 가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런데 요즘처럼 일상적인 불안감이 큰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이런 생각이 조금 달라진 듯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소홀하고 무관심해질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불안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가족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성인 남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신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단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일상적인 행위에도 날선 반응을 보인다거나 타인의 일탈에 대한 비난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더더욱 중요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 증상이나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할 가장 이상적이고도 건강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영국 정신건강재단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한껏 예민해지는 요즘일수록 서로에게 나누는 친절을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인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쉽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개인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생활. 넷플릭스는 2019년 4분기 동안 전 세계 가입자가 876만 명 늘었는데 2020년 1분기에는 이 숫자의 거의 2배가 늘었다. 구독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주목받고 있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구독 경제의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중 소비자들에게 구독 경제라는 용어는 그 장밋빛 시장성에 비해서 아직은 낯선 용어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제시했을 때 실제 이용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새로이 개념화된 시장의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독 경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구독 경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걸까? 전문가들은 소유에서 벗어나 경험을 확장하려는 니즈가 구독 경제의 바탕이 된 욕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많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시간을 아낄 목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앞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구독 경제의 상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앞세웠으나 현재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구체적인 혜택을 보다 중요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사회 흐름이 개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도 주목해보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겨냥한 서비스나 상품이 많은 것 같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런 인식은 1인 체제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흐름과 일치한다. 소비자들이 구독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점으로 얘기한 시간 절약의 의미에는 다양한 경험의 확장과 개인화된 취향 추구에 대한 니즈가 전제되어 있다. 내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것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니 딸랑 24시간밖에 없는 자원을 아껴 쓰고 싶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구독 경제는 바로 이 가성비 높은 경험의 확장과 개인화된 취향에 기반한 서비스 또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방점은 합리적 비용에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수만 사카르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화는 당연한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렴한 개인화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중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진 공간은 집이다. 사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비슷한 변화가 존재했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인테리어나 반려동물을 다루는 방송이 큰 인기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안감 때문에 집에 머무른다는 사람들은 많이 증가했지만 집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2015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뭘 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독 경제 시장에 대한 4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뭔가를 보는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OTT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의 구독 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대의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구독 경제는 이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로
구독경제 서비스가 주는 주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인 시간을 절약해주는 점에 주목해본다. 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늘어났고 요리나 여러 가지 집안일을 직접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시간 절약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시간 절약의 니즈를 중심으로 발생한 서비스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성장세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당분간 사람들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이 이전처럼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외출이나 오프라인 교류를 전제로 한 구독경제 서비스와 상품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니즈를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일이 적어지면서 외출복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독경제 서비스가 향후 더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경험 확장이라는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다. 새삼스레 구독경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뭐든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진 대신에 경험과 대여,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무조건 구입하기보다는 경험 차원에서 사용해 본 뒤에 지속적으로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구매 과정의 번거로움도 덜한 구독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점도 구독 경제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소비자의 상당수는 구독 서비스가 개인의 시간과 공간, 지출 가능한 비용 등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화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 이용이 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순위 지표가 컨텐츠의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위 지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평가가 좋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마케팅과 홍보가 부족하고 제작사나 기획사의 영향력이 적어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모습도 이런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 콘텐츠 순위 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분야별로 온도 차이가 존재할 뿐 여전히 대중들은 영화와 드라마, 책, 음악 등을 소비할 때 순위 지표를 많이 고려한다. 결국 문화 콘텐츠를 평가하는 데 있어 대중성을 빼놓을 수 없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순위 지표만한 것이 없지만 순위 지표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순위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선택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면역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산균 제품과 비타민을 중심으로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었다. 향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건강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면 아이템과 활동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이용 가능한 수면 보조제와 수면 영양제가 그 가운데 하나로 수면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호감을 얻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중들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에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강습 동영상이 즐비할 만큼 홈 트레이닝 인구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배경 속에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으니 바로 애슬레저룩, 스포츠웨어 시장이다.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성 있는 스타일의 옷을 일컫는 애슬레저룩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성까지 강조된 옷들이 많아서 요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애슬레저룩으로 대표되는 운동복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평상시에도 애슬레저 룩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운동복을 개인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인터넷 덕분에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쇼핑이 그 한 예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마치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듯 일상적으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지만 더 좋은 성능과 기능, 효과를 지닌 제품이 존재한다면, 또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약간의 수고스러움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직구로 어떤 제품들을 주로 구매하고 있을까?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이었다. 의류나 전기, 전자, 통신기기, 가방, 지갑 등의 패션 잡화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 제품보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해외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만큼이나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지만 효과와 기능 면에서 이른바 입소문이 난 해외 제품을 구입하려는 해외 직구족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을 만큼 백화점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백화점들이 연달아 파산하거나 기존 공간을 아마존의 창고로 넘겨주고 있다. 다만 백화점 이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백화점을 방문하는 목적과 백화점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푸드코트나 문화센터 이용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대체로 백화점은 시간을 때우기 좋은 장소라는 인식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연상되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이라는 이미지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수는 있지만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쾌적한 공간이 주는 효과, 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백화점만의 장점은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즘은 명절이 아니고서야 재래시장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광경을 좀처럼 구경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재래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비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아직은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경쟁력과 할인, 다양한 제품 등 유통 채널로서의 경쟁력보다 전통적인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옛 추억이 떠오르는 등의 감성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인 소비 공간에서 비롯된 관심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대의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재택근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다. 앞으로는 3355 모여 점심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일종의 추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사라는 물리적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직장들의 출퇴근 시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업무 시간이 다르게 분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전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이런 유연한 형태의 근무 방식을 알고 있었고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제도 중 앞으로의 근로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화는 단연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재택근무는 같은 공간에서 일은 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분산하는 다른 유연근무제 형태들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출퇴근이 아예 없고 공간 자체가 분리된 딸랑 일의 내용만이 회사와 공유되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근무이기 때문이다. 출퇴근도 없고 슈퍼바이저도 없고 회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회사 일. 재택근무가 확산된다면 일의 과정과 내용은 어떻게 변할까? 일단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서도 당연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
또 집안일을 하는 비중이 늘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거나 잠을 더 자거나 TV를 보는 비중 등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인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거꾸로 보면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했거나 집안일을 덜 챙기고 잠을 줄이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재택근무에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지점은 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재택근무는 일의 관계적 측면보다 일의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은 이전에 비해서 업무 효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 효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것과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재택근무가 업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결국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당연하게도 이전에 비해 직장 상사들과의 대면 보고 상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만족해했다. 반면 매번 근거를 남기는 방식의 소통이 늘어난 부분은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대면 보고가 줄어든 재택근무 방식의 특성상 소통 과정에서 근거를 남기고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을 남겨야만 할 당위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이제 회사의 일에서 좀 더 다른 것을 보게 된 것 같다. 회의 때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뾰족하게 더 구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 상황이 일상화되면 이전과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재택근무 경험과 관계없이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면 방식으로만 일을 하던 일부의 걱정 많던 선배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전 업무 습관을 바꿔야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등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된다면 관리의 형태, 즉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리더가 가장 영향력을 얻게 될까? 권력의 원천을 전문적 권력, 또 참조적 권력,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광합적 권력 5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문적 권력은 전문성이나 기술 또는 지식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뜻한다. 참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 특성이나 인기, 매력에 기반해서 다른 이들이 모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합법적 권력은 직위나 권한 등의 외적 기준에 의해 부여받은 권력을 말하며 보상적 권력은 인사권이나 물질적 보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말한다. 강압적 권력은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기반으로 한 권력을 말한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맞는 리더십은 개인적 매력에 기반한 참조적 권력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 권력, 보상적 권력 순이었다. 강한 처벌을 무기로 한 권력에 대한 리더십 평가는 현저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재택근무 경험에서 나타난 업무에 대한 직장인들의 태도 변화와 완전히 일치한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업무가 확장되고 지속된다면 소통 과정에서의 명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리더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다. 재택근무로 변화하는 회사와 일의 프로세스는 앞으로의 근로 환경에 대해 4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아졌다. 차라리 선제적으로 재택근무의 정확한 효율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사점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 구성원들의 관리 이슈는 자발적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 일이라는 명확한 미션 이외에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일상적 감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사점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기를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참조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에 근거한 리더십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간적 매력을 가진 리더와 정확한 정보로 명확하게 소통하는 리더십만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기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사점은 진정성 있는 소통의 결핍에 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는 소통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일 가능성이 있다. 문자를 곡해하거나 오독하고 맥락을 놓치는 소통이 잦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충분하게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선 전화와 면대면 상황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필연적으로 얼굴을 보고 소통할 기회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뿐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도 점점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진정한 소통에 대한 결핍은 쌓여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를 일종의 공동체 개념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면 안전한 방식이라는 전제로 얼굴을 직접 보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또는 아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밥벌이는 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높아지는 불안감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어쩌면 안전지향적 성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기 계약직과 독립계약자, 프리랜서와 같은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기익워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평생 직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이라든지 개인의 적성과 꿈, 취향 등을 접목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기익워커 등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또는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오히려 단기 계약직과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 확산은 노동자의 삶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조사에서도 상당수 대중들은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기그워커 확산 현상을 암울하게 예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기그워커와 같은 노동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기그워커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른바 기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 시스템의 강화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등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고용이 불안하고 외부 환경에 취약한 기워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낭독 산책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크릿 하우스에서 출간된 2021 트렌드 모니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책의 나머지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